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건물 하나가 전 세계 건축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인이 있다는 것을. 뉴욕이 선택한 건 중국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기술 하나로 모든 걸 바꿔낸 한국의 이름 없는 기술자.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셉 밀러입니다. 뉴욕 출신 구조 엔지니어죠. 제가 센트럴파크 타워 프로젝트 초기부터 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굵직한 글로벌 건설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유럽의 명성 높은 건설사부터 중국의 거대 기업까지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원했죠. 회의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때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중국도 아닌. 제가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몇 가지 전자제품 브랜드와 강남 스타일 정도였을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미국인 엔지니어들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의아함과 약간의 불신이 섞인 눈빛이었죠. 중국 시사는 더 싸고 더 빠르다며 조건을 내세웠는데 왜 한국 회사가 선정된 걸까요? 회의 자료를 보니 한국은 단 한마디 완성도를 강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동료 마이크가 물었어요. 도대체 한국이 뭘 안다고 세계 최고층 주상복합을 맡긴 거지. 나라도 시사해 줬을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아마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저희는 한국 회사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초기 현장에서 처음 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었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삼성물산의 현장 총괄이야.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손에 쥐고 있다더라고. 저는 그저 멀리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조용한 아시아인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작업자들과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봤자 보여주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감이 커져갔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현장에 나타났고 밤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한국인 엔지니어가 저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뉴욕의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이었어요. 풍동 실험 결과가 나왔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죠.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건물은 시속 120km의 바람에 불안정하다는 거였어요. 뉴욕의 최악 폭풍을 감안하면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논의하던 그때 김태준이 자료 한 뭉치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제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가 프로젝터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는 부산 해운대의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한국 부산은 매년 태풍이 10차례 이상 지나갑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에서도 안전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이 있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사례를 하나하나 분석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밤새 수정한 설계안을 제시했어요. 이 구조물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마치 대나무가 바람에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원리와 같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너무나 명확했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그냥 기술자가 아니야. 회의가 끝나고 김태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어떻게 하룻밤 만에 이런 해결책을 찾으셨죠?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걸 예상했거든요. 한 달 뒤 더 큰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일부가 옆 건물 위로 9m나 돌출되어야 했어요. 우리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죠. 최소한 높이를 낮추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준이 사무실에서 혼자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는 철근 모형을 직접 만들고 구조 하중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밀러 씨, 제가 생각한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해요. 그가 보여준 모형은 정교했고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건물은 말이 없지만 수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말에 저는 웃고 말았어요. 이 사람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김태준이라는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공사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뉴욕의 겨울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특히 그해 겨울은 1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해요. 현장은 매일 눈과 싸우는 전쟁터였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마지막 옥상 슬래브 타설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뉴욕 전역이 눈에 묻혔어요. 기상청에서는 외출 자제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업이 취소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 사무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몇몇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가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타설을 못하면 전체 일정이 2주 이상 미뤄집니다. 그건 엄청난 비용 손실이죠. 하지만 콘크리트 트럭이 현장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는 모두 눈에 막혀 있었고 시에서 아직 제설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때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콘크리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뉴저지 창고까지는 편도로도 5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눈보라 속에서 무거운 콘크리트를 실어 나르는 일이었죠. 그날 새벽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원거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점점 가까워지는 그 불빛은 김태준이 몰고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눈보라 속을 뚫고 콘크리트를 가져온 거였어요. 김태준은 그날 혼자서 3번이나 왕복했습니다. 마지막 트럭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건물이 제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은 간단했지만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존심이라. 그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우리는 프로페셔널리즘을 중요시하지만 김태준에게서 본 헌신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인 정신과도 같았죠. 그날 밤 모든 작업이 끝나고 우리는 간단한 맥주 한 잔을 함께 했어요. 김태준은 피곤했지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를 동료로 느꼈죠. 더 이상 한국인 김태준이 아니라 함께 이 놀라운 건물을 만들어가는 동료였습니다. 현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태준이 눈보라 속에서 콘크리트를 실어 날랐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는 눈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대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정한 기술자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프로젝트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가장 큰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건물의 상층부가 옆 건물 위로 9m나 돌출되어야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설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이런 구조는 전례가 없었죠. 설계 회의에서 모든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 목소리를 냈어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설계 변경이 필요해요. 김태준은 조용히 앉아 모든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을 열었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캔틸레버 구조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회의에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날 김태주는 작은 철근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했습니다. 그는 이 모형으로 구조 하중을 시연했죠. 그리고 수학적 계산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건물의 무게 중심을 정확히 계산하고 인장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의 설계는 단순히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넘어 아름다웠죠. 그는 말했어요. 건물은 말이 없지만 수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한국인 엔지니어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정한 건축 예술가였죠. 그날 이후로 캔틸레버 구조는 센트럴 파크 타워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9m나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 모습은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건축 과정에서 또 다른 도전도 있었습니다. 고층부의 바람 저항 문제였어요. 타워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영향은 커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태주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바람이 불 때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은 지진과 태풍을 모두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원리를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거죠. 저는 그의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양의 건축이 견고함과 불변성을 추구한다면 그의 접근법은 유연함과 적응성을 중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작업이 끝난 후 김태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해결책을 항상 찾아내는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제약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우리는 항상 제약 조건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김태주는 그 제약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삼았어요. 그의 말처럼 캔틸레버 구조라는 도전은 결국 이 건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김태준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온 낯선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가 함께 일하게 된 가장 뛰어난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사가 70% 진행되었을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긴급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30층 높이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내려온 상태였어요.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되면 최소 6개월의 지연과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조용히 균열 부위의 사진과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는 3시간 동안 묵묵히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죠.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모두가 그를 주목했어요. 김태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수축 현상이에요. 쉽게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보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김태준의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프로젝트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위기는 자재 수급 문제였습니다. 특수 강화 유리가 납기일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공급업체에서는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거라고 했죠.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한 달의 지연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즉시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을 새워 전 세계 공급업체를 연락했습니다. 시차를 무시하고 한국, 일본, 유럽의 업체들과 통화했죠. 마침내 그는 독일의 한 중소업체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필요한 사양의 유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이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착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준은 직접 독일로 날아갔어요. 그는 업체를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특별 항공 운송을 주선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는 유리가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직접 모든 과정을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단 이틀의 지연만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김태준의 이런 헌신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업무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완성해야 할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성취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도 연결된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의 열정만큼은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모든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어요. 그 중에서도 김태준의 모습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거의 밤을 새우며 모든 디테일을 점검했죠. 저는 종종 새벽 3시, 4시에도 그가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느냐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미 충분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밀러 씨, 이 건물은 제 이름을 대신합니다. 여기 새겨진 모든 세부 사항은 저의 서명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가짐이 이 프로젝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그의 집착은 결국 완벽에 가까운 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외관 마감 작업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김태준은 외벽 패널의 간격이 단 1mm라도 오차가 있으면 다시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부 작업자들은 불평했죠. 그 정도 오차는 눈으로 볼 수도 없다고요. 하지만 김태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게 진정한 장인 정신입니다.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김태준은 모든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그는 마지막 점검 리스트를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앞으로 수십 년간 뉴욕의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김태준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공식 하루 전날이 되었어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건물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김태준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 뉴욕의 전경을 바라봤죠. 세계에서 가장 얇고 높은 주거 타워가 뉴욕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센트럴 파크의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김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한국 회사가 뉴욕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감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과 당신의 팀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팀보다 뛰어났습니다. 제 편견을 깨줘서 고맙습니다.
김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증명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이 남자 이 나라는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던 날 뉴욕의 모든 언론사들이 센트럴 파크 타워 앞에 모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CNN까지 모든 주요 매체의 카메라가 이 놀라운 건축물을 향해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김태준은 삼성물산의 다른 경영진들과 함께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시장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얇고 높은 주거 타워가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했습니다. 이 건물은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축사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건축가와 시공사 대표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물산의 미국 지사장이 마이크를 잡더니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을 연단으로 초대했죠. 처음에 김태준은 당황한 듯 했어요.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박수 속에 그는 연단에 섰죠. 그는 영어로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저희 삼성물산 팀과 함께 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소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놀라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무명의 한국 엔지니어 김태준이 뉴욕 하늘에 새긴 기적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현장에서 땀 흘린 모든 작업자들이에요. 그의 겸손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후로 일주일간 센트럴 파크 타워는 모든 건축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캔틸레버 구조와 바람 저항 설계였어요. 많은 기사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집중 조명했죠. 세계 최고의 건축 전문지 중 하나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초고층 건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저는 그제서야 모두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이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김태준이라는 한 엔지니어의 헌신과 전문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준공식 일주일 후 저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축제와 같았죠. 모두가 서로를 축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김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와 나눴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태준 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저는 한국이 뭘 할까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증명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의 편견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센트럴 파크를 가로질러 출근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고개를 들어 그 웅장한 건물을 바라봐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과 하늘로 쭉 뻗은 날렵한 실루엣은 이제 뉴욕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앞다투어 이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이 한국 기술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김태준은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는 이제 삼성물산의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에서 더 높은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일이죠. 저는 그가 어디서든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헌신과 전문성은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딸 에밀리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습니다. 6살 된 에밀리가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빠, 저 건물은 누가 지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 건물 한국인이 지었단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엔지니어인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지.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한국은 어디에 있어요? 아빠, 저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해줬습니다. 언젠가 에밀리가 더 잘하면 김태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싶어요. 센트럴 파크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입견을 깨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난 1년간 미국의 건축학회에서 여러 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센트럴 파크 타워의 혁신적 설계였어요. 강연을 들으러 온 학생들이 종종 질문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기술적 혁신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요. 요즘 저는 종종 뉴욕의 다른 건축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종종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만나요. 그들은 센트럴 파크 타워의 성공 이후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태준이 열어준 길이죠. 저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김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에 대해서요. 몇 달 전 제가 참석한 국제 건축 컨퍼런스에서 한 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의 미래는 더 이상 서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제가 이미 김태준을 통해 배운 사실이니까요. 지금도 저는 창밖으로 센트럴 파크 타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가 몰랐던 이름, 우리가 인정한 실력, 조용한 기술이 세계의 중심에 한국을 새겼다고요. 김태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 진정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